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최유한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유한입니다.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으로 시끄러운 주말이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오른쪽 귀 윗부분에 총상을 입고 지역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퇴원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트럼프가 이번에 큰 장애를 입었으면 미국 대선 제대로 치러지지 않을 거고 아마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미국의 정계가 혼란해졌을 텐데 다행히 경상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정치가 전 세계에 퍼지는 영향력이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당장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어쨌든 11월 달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정치 과정 그리고 미국과 민주당과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 관계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볼까요? 윤석열 배신 못해. 네, 대통령 배신 발언이 나온 걸 보니 국민의힘 이야기 같은데요. 과연 누구의 발언일까요? 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23 전당대회를 둘러싼 배신의 정치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이 대표가 되면 대통령을 배신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 살펴주시죠. 지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동시에 다른 직함이 있어요.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야를 넘나들면서 노회한 자기의 예지력을 막 이야기하는데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셨는데 좀 요즘은 조금 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윤석열 만약에 당 대표가 당선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서로 싸우는 거 아니냐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니까 윤 대통령이 잘 되어야 국민의힘도 잘 될 거고 그래야 다음 대선에 희망이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대선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할 수 없다. 이 논리예요. 이 논리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발언이 진심이 아니냐. 왜냐하면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대표 때 윤리회부에서 내쫓는 식으로 한 후보도 이렇게 내쫓으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존속하기 힘들다라고 경고까지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내부에서 소위 얘기해서 친윤 쪽에서 친한 내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누구냐고요? 네, 저는 이철규 의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불편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한동훈은 윤석열을 배신하지 못할 것이고 그건 이러이러해서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나갈 것이다. 미안하지만 지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자력으로 당선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김 전 비대위원장이 당도 한동훈 후보를 내쫓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그러니까 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고 자기가 나와서 창당한다든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쫓는다라든지. 정치는 개연성이기 때문에 항상 정치적 상상력을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뭐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 나갔습니까? 내쫓긴 거지. 그걸 뭐 스스로 탈당했다라고 포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당 국민의힘도 한동훈을 내쫓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윤정부 초기인 만큼 정부의 힘이 강해서 이준석을 내쫓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나름 팬덤을 가지고 있는 보수의 유일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연이어 내놓자 나경원 후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반윤의 이심전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얘기 했잖아요. 미안하지만 자력으로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은 사실 나경원 후보예요. 네. 원희룡 후보는 타격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친윤이 있으니까. 네. 근데 나중에 진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는 것이 바로 나경원 후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바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네. 한동훈 후보를 응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뭐 이해할게. 뭐 다 알겠어. 그렇지만 더 이상 여러 당을 다니시며 전문 비대위원장을 해오신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씀에 보수가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경원 의원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력을 당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죠.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모습 역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예리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금방 뒤처질 수 있습니다. 뭐 나경원 후보 잘 대응했네요. 네, 이준석 의원도요. 나 후보의 SNS 글을 공유하면서 나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방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나 후보가 막 김종인 위원장을 막 공격을 하니까 이준석 개혁신당의 의원이 뒤로 빠 자신이 이제 그 국민의힘 당대표였으니까 네. 그 국민의힘이라는 당명 그리고 정강정책 그거 다 김종인 위원장이 다 만든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니까요. 또 자신이 당대표 되면 당명부터 바꾸겠다. 그러니까요. 자, 당명이 몇 번 바뀌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당명부터 바꾸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강정책이라든지 당명이라든지 이것은 그리고 당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당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네. 정강정책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민의힘? 저는 주로 찾아보거든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은 1903당 합당 그때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한나라당이 출범하면서 이해창 총재부터 그때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전과는 단절됐다라고 당의 정강정책의 당 역사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하지만 사람들 마음에 여전히 박정희 대통령 모시고 있죠. 그게 보수정당 아닙니까? 자,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생존이 곧 민주당 생존. 네, 이번엔 당연히 민주당 전대 이야기겠군요.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한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서 친명 경쟁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명비어 청과가 쏟아졌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까야 맛이다. 내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경상으로 헬기 타고 갔는데 그거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죽을 뻔했던, 목에 칼이 꽂혀서 죽을 뻔했던 이재명 대표가 닥터 헬기 불렀다고 그렇게 까대더니 이번에 말 한마디도 안 하네요. 언론들. 반성들 하십시오. 뭐 하는 짓거리들입니까? 오히려 비교를 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그러니까요. 자, 보십시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에서 물론 걸러내는 거였죠.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서 총 13명의 최고위원 예비 후보들 중에 결국 8명 걸러내고 5명 떨어졌는데 이 사이에서 13명 사이에서 이재명의 생존이고 나의 생존이었고 민주당의 생존이었다거나 이재명을 정치검찰의 인질극에서 구출하겠다라는 정견 발표들이 나왔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아니 그게 뭐 지금 상황이 야당 대표를 재판 3건, 4건 넣어서 이미 다 끝난 것까지 다시 부부 소환해가지고 갖다 넣는 정치검찰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애완견 얘기 나오니까 발끈하는 언론들이 더 웃겨요. 우리 법률방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률방송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자, 가장 먼저 단상에선 민영배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즉 이재명 피고인이 정치검찰의 인질로 잡혀있다. 이 인질을 빨리 끝장내는 것이 민주당에 주어진 과제다. 민주당 입장에서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강선우 최고위원 예비 후보도 지금 이 당대표는 이재명, 최고위원은 강선우다. 소년공 출신 이재명 대통령 시대 온라인 당원 출신 강선우 최고위원이 열겠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거냐라고 할 때 저는 그거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절대로 객관성 가지라고 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다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면 언론들 언론 진짜 외롭지 않아. 언론도 아니야.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최고위원 본경선에는 8인의 후보가 진출을 했습니다. 원외 인사로는 정봉주 후보가 유일하게 본경선을 치르게 된 게 눈에 띕니다. 사실은 지금 4선의 김민석 의원, 네. 3선의 전현희, 이현주 의원, 재선의 한준호, 강선우, 민영배, 김병주 의원이 통과했습니다. 사실 그 예비 경선에서는 중앙위원 50%, 권리당 50% 투표 결과 반영돼서 단 몇 퍼센트 받았는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이라든지 지방분권이라든지 언론개혁이라든지 다른 이제 소위 원외 의원들이 원외에 계신 그 사람들이 이번에 다 떨어졌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일하게 이번에 경선 컷오프 통과된 사람이 정봉주 전 의원이죠. 정봉주 전 의원은 사실 굉장한 발언권, 큰 스피커거든요. 네, 맞습니다. 스피커로서 자기 역할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당원들이 그동안 고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함께 사진을 촬영해 이른바 명심 논란의 주인공이 됐던 후보들 5명 가운데 4명이 예비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김지호 부대변인만 제외가 된 건데 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되게 웃긴 질문이에요. 이게 이제 MC님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네. 보통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있으면 저도 같이 찍어요 해서 찰칵 찍어서 홍보물 사용하고 저도 찍어요 해서 찰칵 찍어서 홍보물 사용하는데 그 가운데 5명이 찍었는데 그 가운데 4명이 경선 통과했다. 저렇게 찍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명의 힌트를 준 거 아니냐 이런 발언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미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네. 당원들 사이에 저렇게 노골적으로 5명 찍으라고 힌트까지 줬는데 이것도 못 찍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 이야기가 돕니다. 네. 예. 뭐 그렇게 이야기가 돌 수가 있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5명 가운데 김지호 부대변인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바로 옆에서 심부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이 다 컷오프 통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사람들 저기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컷오프 통과된 겁니다. 예. 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이재명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 간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지금 예상보다 김두관 전 의원이 선방하는 분위기입니다. 판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두관 전 의원이 선방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가 77.77%로 당선이 됐습니다. 당대표로 당선됐고 이만큼 왔는데 그 사이에 커다란 정치 이벤트가 있었죠. 뭡니까? 총선 있지 않습니까? 이 총선을 통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 우수수하게 다 떨어져 나갔어요. 네. 지금 총선 끝나고 그때 그 소위 해서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던 소위 비이재명 계열에 있던 사람들이 이 조선일보라든지 중앙일보라든지 동아일보라든지 조중동을 보수 언론 나가서 한마디 하면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도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지금 비이재명계 쪽에서는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민주정당에서는 계파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계파가 있고 정파가 있고 뭐 각각의 의견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이재명 계열 하지 않을래 라고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거 아니고 다 같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되면 그게 무슨 민주정당이에요? 공산당이지. 당이 결심하면 나는 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김두관 전 의원이라도 나와서 이재명과 다른 결이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얼마나 얻을 것이냐. 막 비이재명계들이 막 난리칠 때도 이재명 대표가 77.77%를 득표했습니다. 근데 다 날아갔거든요. 그야말로 그래서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 일극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김두관 의원이 나름 자기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조금 더 선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뿐만 아니라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죠. 예. 근데 예전에 계속 출마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이런 사람이라도 나와서 자기 목소리 내는 거는 참으로 다양한 일이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고 소위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 중에 막 이렇게 막 덧칠하고 막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와서 하나로 모아지는 과정입니다. 이거 과정 치르느라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 방송에서였나요?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어떤 화두를 들고 나올 것이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평론가님께서 짚어주셨는데 먹사니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죠. 종합부동산세 개편, 금투세 유예 입장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발언들에 대해 당내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비판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의 행보를 두고 우클릭이다라는 해석도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금투세하고 종부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김대중 후보일 때와 김대중 대통령이 된 경우, 노무현 후보일 때와 노무현 대통령이 된 경우와 입장이 달라졌어요. 네. 입장이 달라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부세 관련돼서는 민주당의 근간이라고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2005년도에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돼서 지금까지 종부세를 붙들고 지금까지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우리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다라고 비판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지역도 겹치고 지지자도 겹치는 이런 상황인데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는 당장 종부세 재검토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다. 굉장히 비판을 한 거. 이렇게 주장하는 후보는 당대표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나 김두관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정책적 토론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정책적 토론을 할 필요가 있고 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먹사니즘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종부세와 금투세 유예 입장을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후보 간에 치열한 토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얘기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왜 이렇게 갔는가? 나름 우클릭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클릭도 선거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선거 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예. 보고 계시는군요. 그럼 세 번째 생생 코멘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을 국힘으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국민의힘으로 데리고 갔다니 어떤 발언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지난 11일 진행됐던 국민의힘 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어떻게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네. 갑자기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의원을 국힘으로 데려오고 싶다라고 해서 이게 뭐야 하고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질문을 지금 야당 192명의 의원이 있는데 이 가운데 당대표 후보자들한테 탐나는 의원이 있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의원을 우리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데리고 오면 국회 모든 분란이, 국회 모든 혼란이, 국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와, 극찬 아닌가요? 아니죠. 상대방 당 대표인 네. 이재명이 국회 모든 분란의 근원이고 오히려 모든 혼란의 근원이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든 근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 당으로 딱 데려서 꼼짝 못하게 막아놓으면은 나머지 국회가 잘 돌아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재명 까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야,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구나 라고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네. 아무도 내키지 않는다면서도 추미애 의원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추미애 의원이 사실 정권 창출에 굉장히 자기 역할을 했어요. 네. 대구 출신이죠. 판사 딸이죠. 그리고 대구 경북 TK에 가서 막 이렇게 그 민주당 뭐랄까 이렇게 후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 비법을 잘 적용해서 정권 재창출에 역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미애 의원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야당을 돌려가기 한 건데요. 그럼 다른 후보들은 어떤 답변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또 이제 한동훈 가장 유력한 그 네. 국민의힘의 가장 유력한 당대표 후보인 한동훈 후보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모셔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회 폭거를 막아야 될 국회의장으로서는 임무를 지금 다 하고 있지 않다. 우리 당으로 데려와서 세뇌를 시키든 뭘 하든 다시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적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이야기고요. 역시 민주당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윤상현 후보는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을 꼽았습니다. 그 의회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다고 합니다. 네네. 그 성품도 이제 두 사람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우리 둘, 그러니까 윤상현과 정성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은 대중적 인지도가 낮습니다. 윤상현 의원 스스로 대중적 인지도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닌데, 내가 제 생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일하게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 잘 되길 염원하고 우리끼리 지금까지 정치가 없는 마당에 서로 잘 할 수 있는 상대방이 누구냐? 친명 그룹의 좌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정성호 의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풍자이기도 하고 비판이기도 하고 돌려가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하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그러면 자기 비전을 나타내는 거, 이거 정치인들이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대략적으로 정치인으로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거대 양당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정치판입니다. 어대한 또 어대명으로 끝나게 될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분야의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트럼프 피격, 정치권 한 목소리로 증오 정치 규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앞으로 미국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배팅 사이트에서는 이번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률이 70%까지 올라갔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디까지 배팅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그 정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 상황을 좀 봅시다. 지금 총을 쐈어요. 그 20살짜리 그 젊은 친구가 총을 쐈고 아마 귀를 스친 것 같아요. 정말 찰나의 순간 살짝 고개를 약간 비껴서 해서 네, 탁 지나갔어요. 스치고 뭐 이거 봉합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놀라니까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났고 그리고 비밀 요원들 막 튀어오르고 그리고 이제 둘러싸서 몸으로 둘러싸지 않습니까? 네네. 몸으로 둘러싸서 이렇게 현직 대통령과 똑같은 수위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네. 나오는데 제가 지금 그림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둘러싸고 그리고 지금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이렇게 몸으로 정말 찰나의 둘러싸고. 순간이었어요. 그래요. 고개를 빗게 흔들지 않았다면 맞을 머리를 수도 있는 맞았죠. 상황이었거든요. 머리를 맞았죠.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게 지금은 워낙 이렇게 그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일단 트럼프가 총을 몸을 좀, 맞았는지 네, 이제 보호하고 나가면서 있다가, 이 얘기 하셨으니까 방금 뭐라고 했냐? 파이트라고 네. 외쳤어. 싸우자 이렇게 외친 거거든요. 근데 그 모습에 대해서 역사에 잊히지 않은 이미지를 만들었다라는 예.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피격을 당하면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 사진을 찍은 사람이 네. 사진 아까 준비한 게 있는데 파이트라고 외치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순간에 주먹을 이 사진이요. 네. 피격 직후 주먹을 치켜든 도널드 트럼프가 여기서 파이트 싸우자 이게 뭐 위기마다 본능적인 쇼맨십이라는데 뒤에 성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비밀 요원들 있고 얼굴에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굳건하게 손을 들고 있는 대단한 사진이 나온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이 사진을 찍은 기자의 인터뷰를 봤었는데 본인도 그렇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야, 이건 역사다. 역사다. 이 사진은 필리처상 이미 수상자였던 에반 부치라는 AP 기자가 찍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라고 나오면 2024년 올해의 사진이다. 라는 걸 맡아놓은 듯한 이 사진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3년부터 이 AP 기자가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3년이면은 뭐야 지금 거의 뭐 20년도 훨씬 더 된 거죠. 완전 베테랑 기자인 거죠. 예. 네. 지금 이 사진을 올리고 나오는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 트럼프에 대해서. 미국의 승리다라는 느낌이 확 들죠. 맞아요. 네. 트럼프가 저기서 주먹을 치켜들고 아니 누가 총을 쏴서 겁이 나서라도 이러고 숙이고 이렇게 그게 보통 도망갈 사람들의 텐데. 반응이긴 하죠. 근데 거기서 고개를 딱 들고 네. 딱 손을 딱 듭니다. 근데 뒤에 성조기가 휘날려요. 기가 막힌 사진 근데 나왔거든요. 현장에서 관객들도 USA를 외치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사진이 흔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거와 대비되는 다른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어떤 사진일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는 빌 클린턴 전 빌 대통령의 클린턴 사진이죠. 전 대통령이요. 저기가 어디냐면 노르망디 해변입니다. 아, 네네. 노르망디 상륙작전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저 뒤에 미 구축함이 딱 떠 있고요. 저기에 성조기가 휘날립니다. 그리고 빌 클린턴은 저기에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이 조약돌 같은 걸로 돌 십자를 이렇게 놓고 있는 사진이에요. 아, 이게 백악관 공보실에서 이렇게 백악관 공보실에서 전 언론에 노르망디 50주년 사건을 기념해서 전체를 다 뿌렸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은 사진입니다. 어떤 상징이 담겼을까요? 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사진을 보면요. 저 뒤에
구축함 있죠? 네. 일부러 뛰어났습니다. 성조기도 일부러 저기 휘날리고 있고 네. 그 순간에 빌 클린턴이 앉아가지고 조약돌로 돌무더기를 이렇게 돌 십자를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의도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십자가로 자세히 보지 자세히 않으면 보이진 보이지도 않죠. 않아요. 예. 네. 자세히 보이지 않는데 어떤 의미를 읽어야 할지 그러면서 궁금합니다. 노르망디 50주년을 기념해서 그때 많이 전사했던 2차 세계대전을 역사적으로 전환시켰던 노르망디 사건을 추모한다. 그때 돌아가셨던 네. 분들에 대해서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예, 왜 욕을 먹냐면은 저 사진은 완전히 인위적으로 조작한 사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때 왜 저 사진이 욕을 먹었냐면 네. 화이트 워터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빌 클린턴과 그의 부인이 둘이서 부동산 사기와 엮여 있었어요. 부동산 사기죄가 엮여 있어서 특별검사 등장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걸 덮기 위해서 이 사진을 뿌렸다라는 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았던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트럼프 후보가 그 와중에 손을 들면서 성조기에 휘날리고 얼굴에 피칠갑이 된 상태에서 파이트 외치는 것과 미국의 위대한 승리 이 사진과 아까 이야기했던 구축함이 등장하고 노르망디 해변 50주년에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돌 십자가를 다 이렇게 놓는 이것과 둘이 딱 비교했을 때 인위적인 조작은 이 사진 빌 클린턴이 훨씬 욕먹기 딱 좋다라는 것이죠. 순간적 역사에 남는 사진은요. 그냥 만든다 일부러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트럼프의 저 사진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남을 사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네. 예. 뭐 베팅 사이트에서는 70%라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오히려 이번에 민주당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자, 이번 사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테러를 규탄하면서 극단 정치, 증오 정치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사실 예. 올해만 하더라도 이재명 전 대표도 그렇고 배현진 의원도 피습을 당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참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답답한데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르면은 정치적인 의견이 다른 것만 인정하면 좋겠는데 정치적으로 다른 이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상대방을 완벽하게 멸절시켜야 할 존재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정치권에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리영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고 네네. 글을 썼지만 지금은 좌는 그러니까 우는 좌더러 좌익빨갱이, 우는 좌더러 그러니까 좌익빨갱이 수꼴통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근저에는 상대방과 나의 정치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예 말도 섞지 않고 멸절시켜야 된다라는. 근데 저는 방송에 나가서 여러 방송에서 저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패널과 같이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제 네네. 성격이 지면 못 견디는 성격이라서 네. 치열하게 싸우는데 끝나면은 하하호호 웃으면서 당신의 의견 그렇소? 난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인정하고 넘어가요. 근데 정치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고 이것이 단순히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실제 일본 아베 총리는 총격으로 사망까지 한 일도 있었는데요. 극단주의로 가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극단주의로 가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극단주의로 가게 되는 조건이 뭐냐면은 양극화입니다. 경제적인 양극화는 정치적인 양극화를 불러와요. 정치적인 양극화는 나머지 사회 문화적인 양극화까지 불러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정치적으로 대립됐을 경우 상대방을 멸절시키려고 해요.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종교 전쟁입니다. 네. 종교 전쟁은 유럽에서
신교와 구교를 대표로 하는 국가 내지 종파들끼리 싸움박시하는데 둘 다 하느님 외쳐요. 둘 다 하느님 얘기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멸절시킵니다. 죽입니다. 없앱니다. 지구상에서 존재를 없애버려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그 극단의 정치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양극화, 그로 인해서 정치적인 양극화, 그로 인해서 사회문화적 양극화까지 이어지고 있다.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올해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굵직한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를 향한 테러 위협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정치를 비롯해서 정치권에 어떤 자세가 요구될까요? 사실 이건 뭐 제가 뭐 얘기한다고 해서 뭐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지금 이미 우리는 올 상반기에만 해도 정치인 테러 2건을 겪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 그리고 이제 배현진, 이 사건을 겪으면서 뭐 심지어는 별 이야기 다 나왔죠. 자작극이다 어쩌고 저쩌고 종이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반성들 좀 하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 정치권 인사들인데, 그런데 이 정치 지도자가 테러 당한 것이 당시 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폭력으로 권력을 쥐겠다, 폭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겠다, 이런 것은요, 옛날에 쿠데타 일으켰던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12.12에서 5.18까지 가장 최장기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전두환 아닙니까? 전두환이 그런 폭력을 저질러서 7년 동안 강고한 자기 정치를 하면서 많은 국민들 고통에 빠뜨렸는데, 그거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실 이 테러 위협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트럼프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댓글만 봐도 이번 그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네. 이런 반응이 뜨거운데, 평론가님께서는 그렇게 전혀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혀 보고 있지 않다가 아니라 네.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아까 네. 같이 이렇게 막 트럼프가 극적인 사진에 막 이렇게 등장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와, 트럼프가 이번 당선될 것 같아 운명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더라고요.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 진영의 결집력이 높아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트럼프 지지율이 10% 상승했다,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에요. 네. 세상의 모든 힘은 작용과 반작용으로 서로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 나가면서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거가 만약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11월 달이에요. 11월 5일이에요. 그때까지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에 트럼프가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저렇게 지지율이 높아지고 공화당 쪽의 응집력이 높아지는 것이 민주당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화당이 응집하게 되면은 똑같은 반작용으로 민주당도 응집을 합니다. 민주당도 손만 놓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럼요, 이렇게 당연하죠. 보시는군요. 더군다나 지난 트럼프 집권 시기에 트럼프가 어떤 짓을 했냐면은 민주주의를 후퇴하는 짓을 많이 했어요. 물론 우리 한반도에서는 막 그 한반도의 평화의 봄을 불러오는 그런 것도 했지만 결국은 물먹였죠. 예, 물먹였어요. 그건 자기의 개인의 국내 정치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네. 내부에 있는 소위 해서 군산복합체에서 방해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는 민주주의를 뒤로 후퇴시키는 데 역할을 했던, 일기 집권 시기에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역행시킨다, 역주행시킨다 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중심으로 모이거든요. 지지율 높아지고요. 그러면 민주당 손 놓고 있겠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바이든이
오히려 더 이렇게 그 후보 사퇴할 기회를 주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옛날에 우리나라로 치면요. 초원복국집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네. 1992년 선거에서 소위 얘기해서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부산에 있는 지자체장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까지 내려가서 뭐라고 서로 얘기하면 이번에 지역 감정을 좀 불러일으켜야 돼. 우리가 남이가 그 사건 말씀하시는 예, 우리가 남이가 네. 이렇게 했다 언론에 보도가 뻥 네,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오히려 처벌받지 않고 그걸 녹취한 그때 당시에 정주영 국민당 그 사람들 처벌받고 네. 여기에 위기의식을 받은 위기의식으로 똘똘 뭉친 김영삼 후보 캠프가 오히려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트럼프 사태로 인해서 결코 공화당이 그냥 만세 부르면서 이길 것 같지 않다. 민주당의 반격이 있을 거고 그거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바이든의 후보 사태로부터 시작된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만약에 출범하게 된다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곤 있거든요. 이 가운데 자체 핵 보유를 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핵 보유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핵 보유하고 싶다고 해서 핵 보유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일부 사람들은 미국이 막아주고 우리 자체로 핵 보유하고 1년만 버티면은 된다라고 하는데 순진한 생각이고요. 우리나라가 핵 보유하게 되면요. 일본은 50개를 보유하게 돼요. 우리나라가 하나를 보유하면 50개 보유하고 네. 그럼 중국이라든지 나머지 뭐 지구 반대편 이란이라든지 핵 보유 가만히 있지 안 않겠죠. 하겠습니까? 네네. 어차피 NPT를 탈퇴해야 되는데 너도 나도 다 NPT 탈퇴할 거라고요. 한국이 핵 보유한다라는 이 자체는 전 세계의 핵무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단일화 막판 변수로입니다. 국힘 전당대회가 반환점을 돌아서 후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계속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이제 원희룡 한동훈이 워낙 심하게 싸우니까 당 선관위에서 좀 살살 해라. 옐로 카드를 줬어요. 당 쪼개진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공정경쟁 의무 위반 등 이유로 주임이 시정명령 제재를 결정했다라고 당 선관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막 서로 선을 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막 서로 뭐 연기를 피우고 오물을 뿌리고 도망가는 구태정치인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는 김어준이 지지한다, 한동훈을 지지한다 막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주변에서 마치 듣다 보면 쟤 왜 싸우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당 쪼개지겠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싸우고 있죠 지금. 모두 당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근데 두 후보 측 모두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네. 한 후보 측에서 학폭 피해자한테도 경고하는 거냐며 먼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결국 선관위가 두 후보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이번 결정이 정말 한 후보에게 불공정한 결정이었다고 보십니까? 네, 한동훈 후보가 그렇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압도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이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한 번이라 더 얘기해야 언론에 보도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네. 이 가운데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 본인의 꿈만 쫓아가겠다는 것은 모렴치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이후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것 때문이죠. 여기도 대선 1년 전 또는 1년 6개월 전에 어느 건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하려면 이제는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포항에 북구 당협 간담회를 마치고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강해지는 정당이 될 것이다. 꿈을 좀 더 크게 가지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오히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정한 룰을 지키면 꿈이겠지만 이기적인 반칙을 하면 탐욕이 되는 것이다 라고 나경원 의원이 다시 한번 또 재반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정치인은 이렇게 뭐 국회의원 몇 선 하고 당대표하고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으로 나가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대로 그건 욕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은 대통령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이 당권 꿈만 꾸기 때문에 나를 찍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과연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어필이 되는 이야기인지는 의문입니다. 사실무근이라는 반박에도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제기된 사천 의혹을 겨냥했습니다. 두 후보는 또 상향식 공천 도입을 주장했는데요. 누가 공약을 베낀 것이냐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사천 의혹이라는 게 뭐냐면 지난번 4.10 총선에서 사적으로 가까운 사람한테 공천을 줬다. 한동훈 후보가 비대위원장직을 맡으면서 나랑 가까운 사람 줘야지 해가지고 가까운 사람에게 공천을 줬다라는 의혹이 바로 이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상향식 공천 도입을 주장을 이 두 사람 나경원, 원희룡이 둘이 했는데 누가 공약을 베낀 것이냐? 왜냐하면 예전부터 상향식 공약은 계속 말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디테일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로 말이 많은 거죠. 네가 내 거 베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의아한 게 대체적으로 어느 정당이든 간에 공천하는데 그 공천에 기본 룰이 있거든요. 기본 룰이 있어서 그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천이라는 게 하기 힘들어요. 예. 그런데 사천이 가끔가다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어떤 거냐면 전략 공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지적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당대표에게 전략 공천권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 좀 상식이거든요. 지금 여의도 정치판에서는. 그런데 그것까지 이야기해서 여러 가지 지적 소위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끔가다 보면은 이게 정치인들 간에 오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당초 한동훈 후보의 대항마로 거론됐던 원희룡 후보의 기세가 약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단일화론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일화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최근에 일부 조사에서 원 후보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나경원 후보인데요. 서로 나를 도와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두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질까요? 서로 나를 도와라 그러면 서로 돕겠습니까? 안 돕지. 후보 단일화는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네. 저는 이 법률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당대표 선거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후보로 출마하게 되면은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거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공천 관련돼서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한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윤 쪽에서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한동훈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나경원, 원희룡 두 사람이 서로 여론조사에서 비슷비슷하니까 네가 나 도와, 네가 나 도와 서로 막 싸우고 있거든요. 이거 후보 단일화를 시켜야 근접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결선 투표도 안 가고 아주 그냥 한동훈 후보가 이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보 단일화가 누가 되든지 간에 후보 단일화 되어도 한동훈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다음을 보고 있어요. 다음을. 네. 다음을 보고 있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은 팬덤 정치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한동훈 후보한테 윤석열을 뛰어넘어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최유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